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흩어진 마루 위, 무릎 꿇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흉터난 왼쪽 볼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을 받으라고? 내가 걔야? 시어머니가 집어던진 숟가락이 며느리 앞에 떨어졌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닥쳐, 이놈아. 내가 전현을 데려와서 이 집안 꼴이 이렇게 됐어. 마을 전체가 비웃던 못난이와 결혼한 아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시집살이. 하지만 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해봉리. 인구 300명 남짓한 이 조용한 곳에서 윤판석 씨네 집은 제법 알아주는 농가였어요. 사과 과수원 3,000평의 비닐하우스까지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었죠. 무엇보다 이 집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 윤재혁? 송말순 여사는 35에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금쪽같이 키웠어요. 여름엔 행여 햇볕에 살탈까 양산 들고 따라다녔고 겨울엔 손이 틀까봐 장갑을 2겹씩 씌웠죠. 농사일은 절대 안 시켰습니다. 공부만 하라고, 이 마을 벗어나서 크게 되라고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29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요. 어머니, 저 수빈이랑 결혼할 겁니다. 강수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송 여사의 숟가락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못난이 수빈이로 불리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수빈은 5살 때 집에 불이 나서 왼쪽 볼부터 목까지 화상 흉터가 남았어요. 28이 된 지금까지도 그 흉터는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쯧쯧, 저래가지고 누가 데려가겠어. 불쌍하긴 한데 얼굴이 저 모양인데 시집은 무슨.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수빈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재혁이 수빈을 처음 제대로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다음 날 밭에서 혼자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수빈을 봤죠. 흉터난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둥을 붙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빈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흉터가 있는 쪽을 가리려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재혁은 그런 그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수빈네 밭 근처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면 도망치듯 피하던 수빈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까지 반년이 걸렸죠. 그리고 올해 봄 재혁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수빈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미쳤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송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35에 어렵게 얻은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귀한 자식인데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못난이를 드리겠다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어? 어머니, 수빈이는 못난이가 아닙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송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죠. 결국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빈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순 없었어요. 저 흉터 봤어? 면사포 써도 다 비치더라. 송 여사 속이 까맣게 타겠네. 수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혁이 그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시댁으로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며느리를 거실에 세워두고 위아래를 훑어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내가 이 결혼 인정 못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우리 재혁이를 어떻게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너를 며느리로 안 봐.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이 집에서 밥 먹으려면 그만큼 일해야지. 송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빈은 그날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제발이요. 재혁이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사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수빈이가 어떤 앤지 알면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대답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한숨 소리가 복도에 퍼졌죠. 수빈은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저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짐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된 자신을 거두어준 외할머니. 외할머니 집안이 원래 궁중 수락관의 맥을 잇는 약선 요리 전문가였어요. 외할머니는 어린 수빈에게 수시로 특별한 요리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이 낡은 요리 수첩. 그게 수빈이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수빈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이 수첩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줄 유일한 열쇠라는 걸 수빈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 수첩은 훗날 이 집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윤신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찾았습니다, 회장님. 수빈의 비밀은 요리 수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는 그녀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묻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심에 송말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 부인 박 씨가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말순아, 그래도 며느리 들였으니 이제 좀 마음 편하겠네. 편하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송 여사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못난이가 우리 재혁이한테 무슨 약을 쳤는지. 멀쩡한 애가 갑자기 저러니까요. 에이, 그래도 수빈이가 성실하다던데. 성실하면 뭐해요. 저 얼굴 갖고 어딜 나가겠어요. 창피해서 이웃집도 못 다니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재혁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애가 왜 하필. 그러게요. 마을에 멀쩡한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얼굴만 봐도 복이 없어 보여. 저런 며느리 들이면 집안이 기운다니까. 아낙네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 험담이 시작되면 온 마을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 시각 수빈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손은 이미 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수빈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마을 동갑내기 친구 정미였죠. 정미야. 너 괜찮아?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막 정미가 말끝을 흐렸어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다 들려. 진짜 너무한다.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래.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수빈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빈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거실에 놓였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까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간도 여러 번 봤죠. 송 여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인상을 구겼어요. 이게 밥이야? 죽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 됐어.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송 여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혁을 쳐다봤죠. 야, 재혁아. 내가 데려온 여자가 해주는 밥이 이래. 내 눈엔 이게 괜찮아 보여? 재혁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는 밥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찌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어머니,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밥상이 어때서요?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수빈이가 정성껏 준비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송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대드는 건 결혼 전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빈이가 뭘 해도 어머니는 트집 잡으시잖아요. 이놈이. 송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래, 좋아. 나보다 네 여자가 좋으면 너희끼리 살아. 나는 이 집 나갈 테니까. 송 여사가 안방으로 쿵쿵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뒷목이야, 뒷목. 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방 문을 열자 송 여사가 뒷목을 움켜쥔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수빈도 달려왔어요. 송 여사의 상태를 본 순간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수빈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화병에는 대추와 감초 그리고 수빈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20분 뒤 그녀는 작은 찻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뭔데? 이상한 거 아니겠지? 송 여사가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뒷목이 너무 아파서 거부할 여유가 없었죠.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상하게도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뭐야 이거. 송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게. 속이 편하네. 수빈은 대답 없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송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눈을 감았어요. 재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든 거 알면서 모른 척했어.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편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어요. 안방에서 송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29년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송 여사에게 아들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송 여사는 처음으로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빈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누구세요? 어둠 속에선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때가 되면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라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마을 어귀에 서 있었대. 양복 입은 남자가 윤신의 집 앞을 서성였다더라. 송 여사는 하루 종일 가슴이 덜컥거렸어요. 체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저녁, 송 여사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그 차, 너랑 관계 있는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몰라요. 송 여사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어.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몰랐거든요. 왜 하필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지. 폭풍은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빈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 수빈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담장 너머로 스쳐 지나간 그 그림자의 주인이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수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강수빈 아가씨, 아니, 서수빈 아가씨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한테 무슨, 이 명함을 받아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죠.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랑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 20년 넘게 찾으셨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김씨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수빈에게 뭔가를 건네고 간 장면을 똑똑히 봤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신의 며느리한테 빚쟁이가 왔대. 아니래, 사채업자래. 양복 입은 남자가 뭘 건넸다더라. 아마 독촉장 아닐까? 어휴, 저 집안 이제 끝났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점심때가 되자 송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죠. 뭐라고? 송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년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송 여사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수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야! 송 여사가 수빈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너 아침에 누구 만났어? 어머님, 그게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양복 입은 남자한테 뭘 받았다며?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명함을 보여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였으니까요. 대답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님. 거짓말. 송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수빈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내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송 여사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흥분이 과해서 호흡이 가빠진 거였죠.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송 여사의 손목 안쪽 혈자리를 눌렀어요. 어머님, 숨을 천천히 쉬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뭐야? 일단 앉으세요. 제가 지난번 드린 차 기억나시죠? 효과 있었죠? 송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수빈에게 이끌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목을 누르자 가슴이 진정되고 있었어요. 이게 뭔? 어머님 건강이 먼저예요. 화내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수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재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혁이 수빈의 뺨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이 때리신 거예요? 이 못난 놈아. 내가 데려온 년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재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빈이 말을 먼저 들어봐야죠. 재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천천히 말해봐. 소문의 그 사람이 누구야?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태성그룹?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저도 몰라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회장님이 절 찾는다고. 20년 넘게 찾았다고.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윤신의 며느리가 결국 사고를 쳤네. 얼굴만 봐도 복이 없다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양복 입은 남자는 빚쟁이라고 단정 지었을 뿐이었죠. 수빈이 정민의 집에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저기 간다. 쟤 때문에 윤신혜가 망하게 생겼대.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빈아, 너 우리 마을에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않겠니?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게 자기 탓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기익. 굉음과 함께 검은 고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저건. 차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칼에 노신사가 내렸어요. 값비싼 양복, 위험 있는 자태.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노신사는 수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빈아. 노신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던 수빈이 정말 대단하죠.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으면서도 오히려 혈자리를 눌러드리는 그 마음씨라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그 노신사, 왜 이 마을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수빈이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마을회관 앞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빈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노신사가 수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23년을 찾았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내 아들의 딸이야. 바로 내 손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23년 전 불이 났던 그날 너가 사라졌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어. 수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살 때 화재.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떠났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재벌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도. 이 사진을 봐라. 노신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옆에 지금보다 훨씬 젊은 노신사가 서 있었죠. 이 아기가 바로 너란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 며느리, 너의 엄마란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송 여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송 여사는 무릎 꿇은 노신사와 멍하니 서 있는 수빈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저는 태성그룹 회장 서정호입니다.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성그룹?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23년 전에 잃어버린. 뭐라고요? 송 여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 수빈의 뺨을 때린 자신의 손이 불덩이라도 닿은 듯 화끈거렸죠. 내가 재벌집 손녀를 때렸다고?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송 여사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사기야. 사기가 아닙니다. DNA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 회장이 일어섰어요. 저는 손녀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데려간다뇨? 너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야.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서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여기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로 가자. 수빈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여기 시집 온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고. 그건 정리하면 된다. 서 회장의 비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위자료? 합의금? 송 여사가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내가 재벌집 손녀인 걸 알면서 일부러 우리 같은 시골 농가에 숨어든 거잖아. 송 여사의 논리는 엉망이었지만 분노는 진짜였어요. 우리 재혁이를 이용한 거지? 숨어 지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닥쳐.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이 사기꾼. 그 순간 서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기꾼이라뇨.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내 손녀의 얼굴에 난 저 손바닥 자국. 방금 당신이 한 짓입니까? 송 여사의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죠. 서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시골 농가 며느리였을 땐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재벌 손녀니까 갑자기 사기꾼입니까? 참 편리한 논리시네요. 송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요. 그때 재혁이 달려왔어요. 수빈아. 재혁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수빈은 재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여보, 나도 몰랐어. 정말로. 서 회장이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남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녀를 데려가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혁은 잠시 멍해졌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집안의 손녀라고 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수빈을 자기 뒤로 숨겼어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제 아내를 함부로 데려가실 순 없습니다. 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함부로라니. 내 손녀를 데려가는 게 왜 함부로입니까? 수빈이는 제 아내예요. DNA가 어떻든 수빈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빈은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송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정신 차려. 전현이 널 속인 거라고. 어머니, 수빈이는 자기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재벌집 손녀가 우연히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아, 정말 몰랐던 거 맞지?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언젠가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라던 외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침묵은 길어질 뿐이었죠. 재혁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꾼이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남편마저 고개를 떨궜어요. 재벌집 손녀라는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모든 게 더 무너지는 걸까요? 서 회장이 수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꾸나. 이런 곳에 내가 더 있을 필요 없다. 수빈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사기꾼이라 욕하는 마을 사람들, 사르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수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송 여사가 움찔했어요. 제가 정말 사기꾼인지 서울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어온 적 없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 숙이고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수빈은 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 수빈의 머릿속에 외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조각조각 흩어졌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어요.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서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려워하셨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기에 제 목숨이라도 구하려면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23년이나 찾지 못한 거구나. 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 회장이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내 외할머니가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내셨어. 창밖으로 수빈은 멀어져가는 해복리 마을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은 숨어 지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당당히 서야 할 곳이었죠. 검은 승용차가 서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수빈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서 회장은 수빈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도착한 곳은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졌죠. 일단 준비부터 하자. 오늘 저녁 이사짐 만찬이 이 건물 연회장에서 있다. 거실 문이 열리자 대기하고 있던 스타일리스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빈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실크 드레스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고 얼굴의 화상 흉터는 전문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져 있었죠.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어요. 수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해복리 마을에서 못난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거기 서 있었죠. 저녁 만찬장에 수빈이 입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분이 회장님의 잃어버린 손녀라던데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더군.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수빈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서 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3년 전 잃어버렸던 내 손녀 서수빈입니다.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등록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빈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해복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할아버지, 수빈이 달려갔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죠. 괜찮아. 원래 심장이 좀. 비서님, 약 가져오세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비서가 약을 가져왔지만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은 요즘 효과가 없어?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거였죠. 할아버지, 혹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어떻게 알았니?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수빈은 만찬장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의 수첩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심장이 약한 분께는 연자육과 산조인을. 30분 뒤 수빈은 작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서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여오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니?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약선이에요.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궁중 약선을? 네. 외할머니 집안이 원래 궁중 수락관의 맥을 잇는 가문이었대요. 서 회장은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손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 손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니. 하늘이 너를 보내준 거구나. 서 회장이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분이 진짜 후계자시군. 회장님 건강까지 챙기시다니. 수빈의 입지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어요.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빈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서울 잘 도착했어?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흥분해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알지? 내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수빈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뺨을 때리던 손,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오해 좀 풀자고. 내가 해복리에서 잘못한 거 사과할게. 응? 송 여사의 목소리가 애처로워졌어요. 제발 재혁이 앞길 막지 말아줘. 응?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재벌 집안이랑 원수를 지면. 수빈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그분들 앞에서 해명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송 여사가 말문이 막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해복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의 진짜 결말이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 뒤 해복리 마을 어귀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차에서 수빈이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하이힐, 우아하게 올린 머리. 일주일 전 고개 숙이고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게 수빈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수빈의 뒤로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줄지어 섰어요. 서 회장도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죠. 마을회관 앞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마을에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며 길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수빈이 다가가자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가씨. 그때는 제가 몰라서.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황급히 길을 터줬어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요. 마을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빚쟁이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못 마주쳤어요. 수빈은 윤씨네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송 여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수빈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와주다니. 어서 들어와. 수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해명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다고요.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지금 마을 분들 다 나와 계시네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수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나온 거였죠. 송 여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빈아, 그건 좀. 아니면. 수빈이 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법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폭행죄의 명예훼손까지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검토해 봤는데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더구나. 송 여사의 다리가 풀렸어요. 2천만 원? 물론 합의 없이 끝까지 간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송 여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순이가 무릎을 꿇었어? 평생 고개 한 번 안 숙이던 사람이. 송 여사가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알면서도 내 뺨까지 때렸어. 송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말 퍼뜨렸어. 수빈이가 사기꾼이라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도 그 소문을 믿고 손가락질했으니까요. 그때 재혁이 뛰어나왔습니다. 수빈아. 재혁은 수빈 앞에 멈춰 섰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내 손을 잡았어야 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남편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끝까지 내 편에 설게. 수빈은 재혁을 바라봤어요. 한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사람. 그 손이 떨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보.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고개를 떨구었을 때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수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회장님 앞에서 저를 지키려 했던 것도 기억해요. DNA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제 아내라고 했잖아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수빈이 재혁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신에게 시간을 줄게요. 저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못난이 수빈으로 불렸어요. 얼굴 때문에, 집안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냥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요. 서 회장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내 자리로.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은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재혁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의 못난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태성그룹의 후계자 서수빈.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빈의 화려한 역전극 어떻게 보셨나요?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고개 숙인 마을 사람들. 정말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졌던 건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수빈의 모습이었죠. 수빈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응원해 주세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오해받을 때, 세상이 전부 적처럼 느껴질 때요. 그럴 때 기억해 주세요. 진짜 내 가치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서 나온다는 거요. 수빈이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옵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안 오는 법은 없더라고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빈이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수빈이라면 끝까지 흔들렸던 남편 재혁을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1. 받아준다.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려 했으니까. 2. 절대 안 된다. 한번 놓은 손은 끝이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이 녀석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 낡은 대문 앞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털, 갈비뼈가 드러난 옆구리, 그리고 애처롭게 떨리는 다리.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 갈 데가 없으면 읍내라도 가야지. 왜 하필 이 외딴 집 앞이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국 그 강아지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그저 하룻밤 재워주려 했던 이 선택이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올해 마음에 남을 인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장독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8, 강판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올해는 좀 바빠서요.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혹시 손주들이 오면 용돈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에도 추석에도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 그걸 말없이 떠먹고 나면 텅 빈 집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싫어서 일부러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폈어요. 외롭다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12월 중순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잉, 기잉.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잠옷바람으로 대문까지 나갔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믹스견이었어요. 크기는 고양이만 했고 털은 온통 흙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야위었고 네 다리는 쉴 새 없이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을아, 이놈아. 여길 왜 왔어? 아래 마을 내려가서 사람 많은 집 앞에나 있지. 여긴 늙은이 혼자라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톨도 없다니까.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검고 축축한 눈동자가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된다니까. 가. 대문을 닫으려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발등에 코를 부볐습니다. 차갑고 젖은 코가 발등에 닿자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야, 이러지 마. 나게 안 좋아해. 강아지는 대답 대신 더 세게 발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강아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에잇, 오늘 하루만이다. 알았어? 강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자리, 아내가 늘 앉아있던 그 아랫목에 낡은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였습니다. 꽃무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담요를 쓸어내리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 내일 아침엔 가. 강아지는 이불 위에 웅크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는 이 녀석이 떠나면 다시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해질지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신경 쓰여서였어요. 방문을 열자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야, 뛰지 마. 집 무너져.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푸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혼자 먹던 밥상에 오늘은 뭔가를 더 올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찬밥에 된장국 국물을 부어 식힌 뒤 낡은 양푼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을 비우고 제 손등을 하차대는 녀석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제법 복슬복슬한 털이 올라왔죠. 복실하게 생겼네. 복실이라고 불러야겠다. 복실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만 재우고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복실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복실이를 찾았습니다. 아랫목에서 동그랗게 웅크린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면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잘 잤어? 하고 물었죠. 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아침 인사였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어요. 혼자 먹을 때는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복실이 밥그릇을 먼저 챙기게 됐거든요. 찬밥에 국물 부어주고 가끔은 멸치볶음도 몇 점 올려줬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복실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밥 먹는 할아버지의 숟가락질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혼자 먹을 땐 입맛이 없어서 반도 못 비우던 밥그릇을 이제는 깨끗이 비우게 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쌀도 바닥을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실이가 밥을 깨끗이 비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야, 된장국에 밥 말아주는 게 질렸냐? 이 녀석이 배가 불렀구먼. 투덜거렸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믹스견이라도 맨밥만 먹이는 게 못내 미안했죠.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주들 오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오늘은 복실이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복실아, 오늘 읍내 가서 너 맛있는 거 사올게. 대문을 나서려는데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집 지키고 있어. 그런데 복실이가 앞발로 할아버지의 바짓단을 꾹 눌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애원하듯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국 복실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에휴, 이 녀석? 나 참. 읍내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 길을 혼자 걸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그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걷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어요. 복실이가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정미소야. 옛날엔 저기서 쌀 찢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렸는데 복실이는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읍내 5일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강판수 할아버지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젊어서는 면사무소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마을 어른으로 존경받으셨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로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장에 나와도 말없이 물건만 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 강 어르신 아니세요? 강아지를 한 마리 들이셨네. 반찬 가게를 하는 박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예. 그냥 주워서요. 어머,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요. 복실이? 이름도 복스럽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시겠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 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쌀가게로 향하는 길에도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 노인장, 오랜만이시네. 강아지가 잘생겼구먼. 할아버지, 그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가게도 들르세요. 깨 간식 새로 들여놨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실이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손길을 받았죠. 쌀 한 포대를 사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내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그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쌀을 부엌에 들여놨어요.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꽤 걸었네. 복실아, 너 힘들지? 복실이는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친 기색이라곤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복실이도 양푼 가득 담아준 밥을 깨끗이 먹었죠. 야, 너 때문에 쌀이 금방 떨어지겠다. 투덜거리면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복실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웅크렸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밀어내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작은 체온이 옆구리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잘 자라, 복실아. 3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복실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부쩍 웃음이 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강노인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며 반가워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잠을 좀 더 자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쨍그랑.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파편을 치우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복실이가 달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낑낑거리며 우는 것도 아니고 신나서 짖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등을 연신 핥으며 바짓단을 물고 잡아당겼죠. 야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복실이는 그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갔어요. 아랫목에 앉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검은 눈동자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기만 했죠. 마치 할아버지 몸속에 숨은 병마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죠. 여보세요. 아, 민재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끊기엔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냥, 바쁘냐?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 그래. 바쁘구나. 알았어. 네, 끊을게요.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며느리는 건강한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등에 코를 부볐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복실아.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방눈이 예쁘게 내리나 싶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폭설로 변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 눈이 자신에게 어떤 밤을 남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마을과 읍내를 잇는 길이 끊길 수도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복실이와 함께 방에 들어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복실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섭냐? 괜찮아.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데.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할아버지는 가슴을 문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복실이 저녁밥을 아직 안 줬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할아버지의 몸이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복실이가 비명처럼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컹컹. 온 힘을 다해 짖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앞발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긁고 얼굴을 핥고 옷깃을 물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죠.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은 이미 눈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죠. 폭설에 갇힌 집, 의식 없는 할아버지, 그리고 미친 듯이 짖는 복실이. 과연 이 작은 생명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로 들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짖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복실이는 조리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창틀을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창문이 조금 더 열렸고 복실이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복실이 같은 작은 강아지에게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죠.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털 사이로 눈이 파고들어 온몸이 젖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몸이 휘청거렸죠. 그래도 복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사람에게는 잠깐이지만 폭설 속 작은 강아지에게는 끝없이 먼 거리였어요. 복실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힘껏 짖었어요. 컹컹, 컹컹, 컹컹.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짖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 아저씨였어요. 뭐야, 이 눈보라에 웬 개가. 김씨 아저씨는 눈을 비비며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는 아저씨의 바짓단을 물었어요. 그리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쪽으로요. 야야,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이. 복실이는 바짓단을 놓지 않았어요. 잡아당기다가 할아버지 집 쪽을 향해 짚고 다시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아저씨는 복실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강 어르신이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였거든요. 강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복실이는 대답 대신 다시 짖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눈밭을 향해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아저씨를 재촉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급히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강 어르신네 집 좀 다녀올게. 복실이가 앞장서고 아저씨가 뒤따랐습니다. 폭설 속을 뚫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열린 부엌 창문을 발견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창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김씨 아저씨는 급히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119 불러야 해.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폭설 때문에 구급차가 바로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읍내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했죠. 김씨 아저씨는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모두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왔습니다.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고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읍내로 향했죠. 복실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눈밭을 헤치며 한순간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체온증에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누가 발견해서 데려오셨습니까? 김씨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강아지가요. 이 강아지가 폭설 속을 뚫고 우리 집까지 와서 알려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온몸이 젖고 발바닥이 얼어붙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실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 웅크린 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복실이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건 이틀 뒤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여기가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리니 하얀 벽과 링거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이 위험하셨어요. 저체온증에 심장까지 무리가 왔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부엌에서 쓰러졌던 것,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가 날 데려왔소?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강아지요. 폭설 속을 뚫고 이웃집까지 가서 알렸대요. 마을 분들이 눈길 헤치고 어르신을 업어서 오셨고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복실이가? 네, 복실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밖에 있어요. 이틀 동안 한 발짝도 안 떠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녀석이 그 폭설 속에서 어떻게 갔을까?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 좀 보여주시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에는 동물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잠깐만 복도까지 나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문 앞에 복실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이 엉망이었어요.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발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곱이 껴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복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컹컹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장례식에서도 자식들에게 서운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다. 고마워. 복실이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볼을 하찼습니다. 짠 눈물을 닦아주듯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재였어요. 양복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온 거였어요. 폭설이 그쳤고 길이 뚫린 뒤에야 왔죠. 그래,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재가 복실이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병원에 개를 데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위생에도 안 좋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살렸다. 네. 폭설 속을 뚫고 사람 불러온 게 이 녀석이야. 내가 전화 끊고 용돈이나 보내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말을 했어.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근데 넌 바쁘다고 끊었잖아.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품에 안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내가 쓰러진 걸 알았어. 눈보라 속을 뚫고 사람을 불러왔고 발바닥이 다 찢어지도록 뛰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전화 한 통 받기도 귀찮았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꼭 안은 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몰래 병실에 들어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눈 감아 주었죠.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내 방 따로 만들어줄게. 제일 따뜻한 자리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보름 만에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왔고 반찬 가게 박 여사는 따끈한 호빵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복실이가 진짜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는 길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미리 와서 눈을 치워놓은 거였죠. 부엌에는 김치찌개가 따끈하게 끓고 있었고 쌀통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가 챙겨다 놓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부엌이 그렇게 쓸쓸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복실아, 우리 밥 먹자. 할아버지는 복실이 밥그릇에 밥을 담고 자신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마당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외로워요. 복실이가 있거든.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명절에도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온다는 말에 설레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무릎에 턱을 괴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민재가 명절에 온다는구나.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해줄까?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낫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새끼. 그의 봄, 눈이 녹고 마당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에 상추를 심었어요. 복실이가 옆에서 흙을 파며 놀았죠. 야, 거기 파면 안 돼. 씨앗 심어놨잖아.
복실이는 못 들은 척 계속 흙을 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박 여사는 반찬을 가져왔고 김씨 아저씨는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아이들은 복실이와 놀겠다고 매일 찾아왔죠. 할아버지, 복실이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대신 예쁘게 놀아줘야 해.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복실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아 복실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를 덮고 둘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복실이가 할아버지의 손등을 핫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걸요. 복실아, 우리 오래오래 살자.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귀찮다며 내쫓으려 했던 강아지에게 결국 아랫목을 내어준 할아버지. 그 작은 선택이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아들과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폭설 속을 뚫고 달려간 복실이.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복실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어떤 존재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이에게 고맙다고 꼭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